1938년 한 병원에서 어느 여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멜런.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본명보다도 다른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여자였습니다. 살아생전 그녀는 신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며 미국 전역에 악명을 떨치기도 했었지만 본인은 평생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여자 메리 멜런의 이야기입니다. 메리 멜런은 186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쭉 자신의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가 15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이모와 삼촌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온 그녀는 처음에는 한여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리사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900년 어느 집에 고용되었던 것을 계기로 쭉 요리사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900년 그녀를 고용했던 집의 가족이 어느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바로 장티푸스였는데요. 메리를 고용한 지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뒤 1901년 다시 일하는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역시 이 집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열과 더불어 설사 증상이 보이는 장티푸스가 발병하게 됩니다. 1904년 그녀는 어느 부유한 변호사의 집에 고용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7명의 사람들 중 4명이 모두 장티푸스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고용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장티푸스 증상이 발병한 이후 메리는 그 집을 떠나 곧바로 또 다른 집에 고용되었는데요. 이 집에서 세탁을 담당하던 직원 역시 장티푸스에 걸려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6년 그녀는 오이스터 베이라는 곳에 어느 부유한 은행가의 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곳에서도 장티푸스가 발병하고 11명의 식구 중 6명이 감염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녀를 고용한 집주인 찰스 헨리 워렌은 이대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줄 때 곤란해질 것이 두려워서 전문가들을 불러 발병의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게 고용된 전문가들은 집의 여기저기를 조사했습니다.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 그리고 변기와 하수구에서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지만 어디서도 장티푸스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 후반 그녀는 다시 다른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월터 보엔이라는 사람의 집에 고용되었는데요. 역시 이 집에서도 장티푸스가 발병했으며 집주인 월터의 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소퍼입니다. 당시 뉴욕시의 보건위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위생 관련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이스터베이에서 일어난 이 감염들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티푸스는 보통 지저분한 환경에서 발병하는데 오이스터베이는 꽤나 깔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하던 소퍼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이스터베이에서 장티푸스가 발병한 시기가 어느 여성을 고용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메리 멜런이었습니다. 소퍼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동안 장티푸스가 발병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던 여자 요리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요리사의 신상이 메리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퍼는 그 여성 요리사를 찾고 있었는데요. 하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메리가 집을 바꿔 다녔기에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월터 보엔의 가정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그곳에 얼마 전 여성 요리사가 고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소퍼는 그 즉시 월터 보엔의 집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처음 메리 멜런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소퍼는 처음 메리를 마주한 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소퍼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메리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녀가 대단히 크게 화를 냈다고 묘사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장티푸스를 옮기고 다녔다면 어째서 자신은 멀쩡하고 남들만 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소퍼에게 날카로운 포크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며 아마도 그 지역에 더러운 물이나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의 이런 반론은 조금 적반하장인 것이 감염자들이 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였다면 당시 요리사로 일했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돌려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아버리는데요.
아무튼 메리는 자신은 절대 그런 것과는 연관이 없다며 소퍼가 정중하게 요구한 소변과 대변 샘플도 자신은 그것을 내어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싫다고 하니 별 도리가 없던 소퍼는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메리의 남자친구를 찾아갔던 것인데요. 남자친구를 통해 그녀를 설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는 역시 고집을 꺾지 않았고 장티푸스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일단 그녀에게서 소변이나 대변 샘플을 받아내려면 그녀를 설득해야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복균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인은 멀쩡한데 남에게는 병균을 퍼뜨린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소퍼의 조사에 따르면 장티푸스가 발병한 가정들은 모두 아일랜드 출신 여성 요리사인 메리를 고용했었고 그녀는 병이 발병한 지 얼마 안 되어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정작 메리 본인의 상태는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그녀의 소변이나 대변 샘플을 조사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소퍼는 결국 위생보건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위생보건국이 나서게 되었고 메리는 공공위생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이름하에 강제로 구속 및 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체포하는 데에만 경찰관 5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메리를 체포하기 위해 함께 출동한 사람 중에는 조세핀 베이커라는 이름의 여의사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세핀 역시 장티푸스로 인해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리는 윌라드 파커 병원이라는 곳에 격리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소변과 대변 채취를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화장실을 지정해 그녀 혼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샘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인체에서 벌어지는 생리현상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격리된 4일 동안 그녀가 사용한 화장실에서 마침내 소변과 대변을 채취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배설물을 검사한 결과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장티푸스균이 검출됐습니다. 아마도 장티푸스균들은 체내의 쓸개에서 다량으로 번식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보균자인 메리 멜런은 도대체 어디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의 엄마가 임신 중에 장티푸스에 감염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발견한 결과를 토대로 그녀를 추궁하자 그녀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음식을 만들거나 준비하기 전에 손을 단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위생관념으로 보자면 흔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손을 씻음으로써 여러 감염을 예방하고 세균을 없애자는 개념이 퍼져 있지만 이때는 그다지 이런 인식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 제안됐지만 그녀는 이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쓸개를 제거하는 것은 꽤 어려운 과정이었고 제거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리사를 그만두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메리가 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직업 중 요리사 일만큼 돈을 벌게 해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용살이였기에 늘 돈이 궁했습니다. 이때쯤 소퍼가 미국 의학 전문 저널에 메리 멜런의 사례를 투고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을 얻어 순식간에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장티푸스 전파자라는 별칭으로 신문 등의 그녀의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고용살이 요리사였던 메리 멜런은 여러 곳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퍼는 격리된 그녀를 찾아가서 자신이 책을 쓸 테니 대신 그 책에서 발생한 인세를 메리에게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건넸지만 그녀는 크게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격리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찰스 채핀이나 밀튼 로제나우 같은 의사들은 그녀를 격리시키는 대신 일단 병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리는 격리 후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체포된 충격으로 인해 신경쇠약에 시달렸으며 눈꺼풀 한쪽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밤에 잘 때는 테이프를 붙여야만 할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소변과 대변을 채취해야만 했고
콩팥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도 있는 약을 거의 1년간 강제로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격리된 지 2년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위생보건국의 국장이던 유진 포터는 복균자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한다고 선포합니다. 메리 멜런 역시 이 선고의 수혜자였는데요. 대신 절대로 2번 다시는 요리사로 일하지 않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위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각서를 요구받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 그녀는 1910년 2월 길고 긴 격리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며 2번 다시는 요리사로 일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리사 일보다 수입이 적었습니다. 당시 요리사의 월급은 $50였던 반면에 세탁일은 월급이 그 절반인 $20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탁일을 하던 도중 팔을 다쳤고 다친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상처 부위가 악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소한 6개월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간 일하던 세탁일을 때려치우고 그녀는 다시 본업인 요리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본명을 써서 일할 수는 없었기에 브라운 여사라는 가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후 5년 동안 메리는 일반 가정이 아닌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조리사로 일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일했던 곳에선 모조리 장티푸스가 발병합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장티푸스가 발병하자 소퍼는 갑자기 잠적한 메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그녀를 추적합니다. 그와 메리의 길고 긴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메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녀가 가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자주 직장을 옮겨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곳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슬론 여성 전문 병원에서 장티푸스가 발병해 25명이 동시에 대량으로 감염되고 2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장은 소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퍼는 병원의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억양이 특이한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여자의 이름이 브라운 여사라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의 필적이 메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대담하게도 메리는 병원 식당에 취직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녀가 일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혹은 자신을 격리시킨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퍼는 곧바로 위생보건국과 경찰에 연락해서 메리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눈치를 챈 건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메리는 이미 일을 관두고 도망을 친 뒤였습니다. 1915년 3월 그녀는 롱아일랜드에서 체포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들렀다가 붙잡힌 것이었는데요. 결국 3월 27일 다시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번째 격리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거의 20년이 가깝게 병원에 격리되었으며 그녀는 다른 사람과 병실을 쓰지 않고 1인실을 썼습니다. 그녀의 2번째 격리도 역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언론이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녀가 처음으로 체포되고 격리되었을 때는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을 붙여가던 그들이 그녀가 2번째로 격리되자 갑자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메리는 자신이 복균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원히 격리당하게 된 불쌍한 피해자라는 방향으로 그녀에 대한 서술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아주 좁은 1인실에 격리된 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금지되어 오직 전화로 자신의 담당 의사와만 말할 수 있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묘사했는데요. 한때는 위생보건국의 업적을 축하하던 이들이 하루아침 만에 태도를 바꿔 메리를 동정하고 그녀를 격리시키는 데 앞장섰던 소퍼와 조세핀을 오히려 악인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사를 작성했던 그 누구도 메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위생보건국도 기사의 주장들을 부정했지만 역시 위생보건국을 취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메리는 노스브라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던 리버사이드 병원에서 평생을 격리당했으며 1938년 폐렴으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장례식에는 9명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인은 건강하지만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복균자의 개념, 두 번째는 과연 이런 복균자들이 나타날 경우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만이 답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로의 접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의 윤리적인 부분이 대두되었는데요. 격리시킨 것은 그 당시 관점으로도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그녀 말고도 복균자가 더 있었지만 다른 복균자들은 그 누구도 격리를 당한 적이 없고 오직 그녀만이 격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녀의 사례는 이런 초월적인 전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부 기관이나 국가에서 개인을 격리시키도록 하는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점보다는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쓸개를 제거하는 것이 꽤 위험했으며 완전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국가에서 강제로 치료를 집행했다면 그녀의 쓸개를 제거하는 위험한 치료를 강행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당사자의 의사를 물었으며 원하지 않는 치료는 피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실제로 장티푸스 복균자였고 그녀로 인해 병에 감염된 인원이 아주 많았으며 그 중에는 사망한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점과 그녀가 첫 번째 격리 이후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메리가 첫 번째 격리 이후 처음 약속을 어기고 다시 요리사 일을 하며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았다면 가끔 주변에 장티푸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도 상황을 정상 참작해줬을지도 모르니 안타깝네요. 이 사건 이후 위생에 대한 관념이 크게 퍼지게 되어 전 국민이 음식을 먹거나 조리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별명이었던 장티푸스 메리라는 표현은 아예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장티푸스 메리라는 단어로 지칭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메리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했으며 복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니 아마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미국을 뒤흔들었던 복균자 메리 멜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